영어 원서 읽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The Boxcar Children이라는 소설을 읽고 있죠. 지난 시간에 공부한 문장을 복습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는 어쨌다에 해당하는 낱말이 무려 4단어로나 구성된 그런 문장을 공부했습니다. made up their minds가 결심했다, 결정했다 그런 뜻이었죠. 그래서 그 이웃들이 이게 주인공이었죠. 정했습니다. 뭐를 정했냐? 뭔가를 정했습니다. 이게 뼈대였죠. 그리고 이제 뭘 정했는지를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뒤에 문장이 왔죠. 이것이 이제 what을 부연 설명하니까 형용사 역할을 해서 형용사 절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거, 그러니까 그 낯선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상을 정해버렸다는 얘기죠. 그렇게 된 계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for를 사용했죠. 이것이 이제 계기고, 뭘 계기로? 그 아버지가 엄청 취했다는 걸 계기로, 마을 사람들이 이제 인상을 정했으니까, 부정적이겠죠. 뭐 좋은 인상을 갖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공부할 문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문장도 상당히 깁니다. 그렇죠? 그러나 문장이 아무리 길더라도 결국에는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뭐가 어쨌다로 해석이 되겠죠.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어쨌다에 해당하는 낱말, 이 어쨌다에 해당하는 낱말만 찾으면 그 다음부터는 차근차근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이 문장에서도 이제 어쨌다에 해당하는 낱말이 반드시 있을 텐데요. 다자로 끝나는 낱말을 찾아봅시다. 어떤 단어가 다자로 끝나는 낱말일까요? 제가 그 다자로 끝나는 낱말을 다 찾아보면은 무려 이렇게 4개나 다자로 끝나는 낱말이 나왔습니다. 자, 이 could는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다로 끝나는 낱말이고요. walk는 이제 걷다라는 뜻이니까 이것도 다로 끝나는 낱말이고, had는 가졌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로 끝나는 낱말이겠죠. 그 다음에 help는 돕다라고 해석 많이 하는데요. 저는 거들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면 help도 다로 끝나는 낱말입니다. 그러면 무려 다로 끝나는 낱말이 지금 4개나 됩니다. 동사가 무려 4개나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어느 것이 어쨌다에 해당하는 낱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모두가 어쨌다면은 문장이 무려 4개나 들어있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내용인데요. 어쨌다에 해당하는 낱말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이렇게 could나 had처럼 모습이 바뀐다는 겁니다. 지금 원래 모습을 한번 보면요. 이 could는 원래 모습이 뭡니까? 원래 모습이 can입니다. can. 모양이 좀 바뀌어 있죠. 이 had도 원래 모습은 have라는 단어입니다.
have가 had로 바뀌고 can이 could로 바뀌었죠. 이것은 그 시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can이 과거 시제인 could로 바뀐 거고요. have가 역시 시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과거 시제인 had로 바뀐 건데요. 아직은 이제 이런 내용을 공부하기는 조금 이릅니다. 조금 더 많은 내용을 배운 뒤에 시제니 과거 시제 이런 걸 공부하는 것이 이해가 더 빨라요. 그래서 당장은 이제 설명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다 아직 모르셔도 상관없고요. 여기서는 단순히 can이 could로 이렇게 모습이 바뀌었다. have가 had로 모습이 바뀌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모습이 바뀌는 동사들, 다자로 끝나면서 이렇게 could나 had로 모습이 이렇게 바뀌는 동사들이 어쨌다에 해당하는 동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work은 원래도 이 모습입니다. help도 원래가 이 모습입니다. 오히려 얘네들은 이제 바뀐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ed가 붙죠. help도 바뀌었다면은 차라리 바뀌었다면은 이렇게 ed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ed가 붙어서 바뀌었다면 얘네들도 어쨌다, 즉 서술어에 해당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그냥 ed가 없이 원래 모습 그대로 쓰였잖아요. 이렇게 원래 모습 그대로 쓰이는 경우에는 어쨌다, 즉 서술어가 못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로 끝나는 낱말은 4개이지만 결국 여기서 어쨌다, 서술어에 해당하는 낱말은 이렇게 2개밖에 없습니다. could와 had. 그래서 이 문장을 이제 이 서술어만 가지고 구조를 한 번 더 살펴본다면요. 이 문장은 결국 여기 있는 이 컴마를 기준으로 해서요.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앞쪽은 could라는 누가 어떤 동작을 할 여건이 되었다라는 뜻의 문장이 하나 이렇게 있는 거고요. 컴마의 뒤쪽으로는 다시 had를 서술어로 해서 누가 뭐를 가졌다, 이렇게 두 문장이 컴마로 연결이 되면서 한 문장으로, 큰 한 문장으로 만들어진 형태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문장의 전체적인 구조예요. 문장이 2개로 되어 있는 셈이죠. 작은 문장 2개가 모여서 하나의 큰 문장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이 컴마의 앞쪽에 있는 이 could로 이루어진 문장부터 차근차근 해석을 해봅시다. 자, 이 could는 무엇이 어떤 동작을 할 여건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할 수 있었다, 누가 뭐를 할 수 있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죠. 저는 이제 어떤 동작을 할 여건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could의 앞쪽으로는 이 동작을 할 여건이 되는 그 주인공, 주어가 이제 배치가 될 거고요. 이 could의 뒤쪽으로는 어떤 동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 뒤에 지금 동작을 나타내는 낱말, 그러니까 다자로 끝나는 그 동사가 하나 배치돼야 되는데 이미 봤듯이 여기 지금 동사가 하나 들어있죠. 그러면 일단 무엇이에 해당하는 낱말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자, 무엇이는 could의 앞에 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could의 앞에 배치된 단어가 공교롭게도 he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뭐 고민할 필요 없이 he가 이 문장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he는 그 남자는 이란 뜻이죠. he의 뜻은 그 남자는 이란 뜻인데, 이렇게 그자를 쓰게 되면은 우리가 눈치로 짐작할 수 있는 남자란 얘기가 되죠. 어떤 남자이냐? 앞에서 지금 술에 취해 있는 그 The Father가 나왔었죠. Father가 항상 술 취해 있는 걸 계기로 마을 사람들이 이제 made up their minds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그 Father가 he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그 남자가 어떤 동작을 할 수 있었다. 지금 이런 문장으로 압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어떤 동작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인지 찾아봅시다. 어떤 동작을 할 수 있는지는 이 could의 뒤쪽에 나와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이미 work를 우리가 찾았었죠. 그래서 이 문장은 그 남자가, 그 아버지가, 그가 걷는 동작을 할 여건이 되었다.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뼈대가 다 찾아진 셈입니다. 이 he could walk 이 부분을 좀 상세하게 보면요. could는 뼈대가 무엇이 어떤 동작을 할 여건이 되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앞에 주어가 주인공 하나 오고 뒤에 동작 하나 오고 그러면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더 다른 요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he를 넣고 뒤에 walk을 넣어서 he could walk 이렇게 말하면은 완성된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는 걷는 동작을 할 여건이 되었다. 그는 걸을 수 있었다. 그러면 이제 뼈대는 다 찾아졌고 이것으로 문장은 사실 완성이 된 셈인데요. 그러면 이제 이 컴마 앞에 있는 요 까만색 낱말들 그리고 얘 이런 건 다 뭐냐? 그것은 이제 전부 부연 설명입니다. 뼈대는 다 나왔기 때문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있으면 더 상세해서 좋고 없어도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문장은 이미 완성이 된 상태죠. 그래서 그런 부연 설명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해석을 하면 좋지만 굳이 여기서 모르는 단어가 좀 있어서 해석을 못하겠다. 그러면 그냥 이 정도만 해석하고 넘어가더라도 전체적인 줄거리를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이제는 이 뒤에 있는 up부터 이 부분을 좀 해석을 해 봅시다. 자, up은 앞에서도 나왔었죠. made up 할 때 이게 위로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나타내니까 동작의 방향을 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마 걷는 동작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디로 걷느냐, 위로 걷는다 이렇게 말하려고 표현하려고 지금 up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up은 이제 이 뒤쪽으로 여기 사물이 오죠. 그래서 이 사물의 위로 이런 뜻이 되니까 up부터 이 뒷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봅시다. 자, 여기 있는 이 스텝은 말이죠. 원래 이 스텝은 발디듬이라는 뜻입니다. 발디듬은 이제 발을 한 발 내딛고 또 한 발 내딛고 할 때 그 발디딤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원 스텝 하면 한 번 발 내딛은 거죠. 투 스텝 하면 두 번 발 내딛는 거죠. 그래서 이 스텝이 이제 걸음걸이로 쓰이기도 합니다. 한 걸음, 두 걸음 할 때도 스텝을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스텝에 s를 붙이면은 여러 개가 되니까 발디듬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스텝스를 계단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계단은 발을 계속 내디디면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스텝스는 이제 의역이 이제 확대 해석을 해서 계단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그래서 up steps 하게 되면은 계단들 위로, 계단들의 위로라는 뜻이 되고요. 여기 있는 front라는 낱말은 계단 앞에 쓰였으니까 이 사물의 앞에 이제 이 사물을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됐으니까 이것이 이제 형용사인 거죠. 그래서 전면의, 앞의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앞쪽의 계단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the를 붙였네요. the를. 그러면 the는 이제 그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앞쪽의 계단 위로라는 뜻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게 더가 사용됐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짐작을 할 수 있는 계단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눈치로 알 수 있을 때에만 이제 듣는 사람들이 눈치로 적당히 짐작할 수 있는 경우에만 더를 붙여서 가리키게 되기 때문에 이 앞계단을 지금 우리가 눈치로 알 수 있는 계단이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어떤 계단인지 알겠습니까? 계단은 지금까지 등장한 적이 없잖아요. 그럼 무슨 계단인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the를 썼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지금 어떤 계단을 가리키는지 알 수 있는 설명이 뒤쪽에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제 어떤 설명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여기 있는 ricketty는 이것은 이제 무너질 듯한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up the rickety front steps 하면은 그 무너질 듯한 앞쪽 계단의 위로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가 전체가 이제 한 덩어리로 묶여서 이게 하나의 의미단위죠. 이 5단어를 한꺼번에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원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그가 걷는 동작을 할 여건이 되는데 어디로 걸을 수 있냐면은 그 무너질 듯한 앞계단 위로 걸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그 앞계단이 뭔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무슨 계단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계단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눈치챌 수 있게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오브 뒤쪽이 바로 그 설명입니다. 자, 오브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보면요. 오브는 앞에서도 한번 나왔었는데요. 뭐뭐의 아니죠. 소속의. 그래서 이제 그냥 해석할 때는 이제 뭐뭐의라고 해석도 가능하죠. 하우스가 왔으니까 하우스는 주택이죠. 주택. 그러면 주택 소속의 이런 뜻이 되고요. 그 주택이라고 그랬네요. 이 the를 썼으니까. 그 주택이면은 누구 집일까요? 이 the를 썼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집이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the는 항상 그런 뜻 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집은 새로 이사 들어온 그 A Strange Family가 등장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의 집이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는 유일한 집이죠. 지금 등장인물이 A Strange Family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마을 사람들이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 집은 이제 여러 집이 돼야 되겠죠. Houses 그러면 이제 마을 사람들 집으로 짐작할 수도 있는데 그냥 집 달랑 한 채면은 그 이사 들어온 그 가족의 집으로 봐야만 짐작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The House는 이제 그 이사 들어온 가족의 집일 거예요.
그 주택 소속의 라는 뜻인데 텀블다운이 나왔습니다. 텀블다운은 무너져 내리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우스라는 사물을 이제 부연 설명을 하는 낱말이죠. 그래서 앞쪽에 배치됐으니까 형용사고요. 원래 이 텀블은 우리가 덤블링 한다고 우리는 표현하는데요. 이 텀블이 원래는 이제 고꾸라진다는 뜻입니다. 그 텀블링 할 때 이렇게 앞으로 머리가 땅으로 내려가면서 확 이렇게 뒤집히잖아요. 고꾸라지다가 공중제비를 돌면서 다시 딱 서는 게 이제 텀블링 아닙니까? 그래서 이 텀블에다가 ing 붙여서 표현한 건데요. 텀블 뜻 자체가 이렇게 넘어지는, 고꾸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down은 아래로니까 고꾸라지는 건 이제 아래쪽으로 고꾸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줄을 하나 붙여가지고 두 낱말을 붙여놓으면 이 전체가 한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줄이 없으면 텀블다운이 지금 두 낱말이 되는 거고요. 두 단어가 되는 거고, 이 줄을 붙여놓으면 한 단어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한 단어라서 하우스 앞에 온 겁니다. 만약에 이 줄이 없이 두 단어로 썼다면 하우스의 뒤쪽에 붙여야지 앞쪽에 붙이지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앞에서 사물을 수식할 때에는 한 단어로 된 낱말을 사용해야만 앞쪽에 붙일 수 있죠. 그래서 of the tumble down house는 그 무너져 내리는 주택 소속의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old를 또 붙였는데요. old는 낡은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요. 늙은, 또 나이 먹은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나이를 먹어갈수록 늙고 늙을수록 낡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하우스에 대한 부연 설명을 두 개를 넣습니다. 텀블다운과 올드를 이렇게 사물을 부연 설명하는 낱말인 그 형용사는 사물 앞에 중복해서 두 개, 세 개, 네 개 쓸 수 있습니다. 그냥 막 나란히 배치하면 돼요. 뭐 아름답고 희고 깨끗한 물. 물은 뭐 아름다울 수가 없나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뭐 비싸고 두껍고 지겨운 책 이럴 수도 있고요. 이렇게 형용사는 여러 개를 사물 앞에 나란히 배치가 가능합니다. 사실 이 the도 하우스를 부연 설명하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엄격히 따지면 하우스 앞에 지금 세 개의 형용사가 붙어 있는 셈이죠.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원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그가 지금 이사 들어온 사람들의 주택을 뜻하니까요. 낡고 무너져 내리는 주택의 다시 무너질 듯한 앞쪽 계단이죠. 우리가 앞 계단이 글을 쓴 걸로 볼 때에는 뭔가 우리가 짐작 가능한 계단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계단이 어디 계단이냐면 지금 이 주택의 계단인 거죠. 이제 미국 외국들 집은 보면 이렇게 주택이 있으면 요렇게 앞쪽에도 계단이 있고 뒤쪽에도 계단이 있죠. 보통 앞문과 뒷문이 있어가지고 계단이 한 서너 개 있고 이제 현관이 나오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제 앞문밖에 없는데 집들이 대부분, 외국 집은 꼭 보면 앞쪽 뒤쪽 이렇게 집이 문이 꼭 두 개가 있죠. 그래서 그 주택의 앞쪽 계단인데 그 집 자체를 우리가 짐작 가능하고 그 짐작이 가능한 집의 앞 계단이면 어차피 또 짐작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를 계속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장은 그 아버지가
이사 온 이상한 낯선 가족의 그 아버지가 낡고 허물어져 가는 그 주택의 그 무너질 듯한 앞쪽 계단 위로 걷는 동작을 할 여건이 되었다. 걸을 수가 있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남은 단어가 지금 이 단어 하나뿐이죠. 이제 hardly 뿐인데요. 이 hardly는 힘들게라는 뜻입니다. 힘들게. 예, 그러면 이제 의역을 하게 되면 간신히도 가능하겠죠. 또 뭐 겨우겨우 이런 뜻이겠죠. 이렇게 이제 확대 해석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이제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 무너지는 집에 그 위태위태한 그 앞계단 위로 간신히 걸을 수가 있었다 이런 뜻인데요. 이제 술에 취해 있었으니까 똑바로 걷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간신히 걸을 수 있었다인데 이 하를리는 영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겨우겨우 하는 거지만 영국 사람들 이미지로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겨우겨우 걸었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거의 걷긴 걸었는데 거의 걷지 못했다는 식으로 부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번역서나 해석을 한 책들을 보면은 그는 그 낡고 무너지는 집의 위태위태한 앞쪽 계단 위로 거의 걸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의역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좀 우리한테는 어려운 부분인데요. 한국말에서 어쨌든 없었다잖아요. 근데 영어 문장을 보면 없었다가 could니까 여건이 되었다. 할 수 있었다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반대로 지금 번역문과 원문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요 하를리가 간신히 힘들게 했는데 부정적인 뜻이라서 하를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could가 지금 부정적으로 없었다로 해석이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하를리가 나오면 이거는 긍정문 형태지만 분명히 부정적인 이미지다. 부정적으로 해석이 될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서술어가 잘 안 맞죠. 하나는 원문은 긍정인데 우리말은 부정적이라 이 하를리가 시험에 종종 등장합니다. 그럼 이제 앞부분 해석이 다 끝났습니다. 컴마 앞부분의 한 문장은 could로 된 문장은 이제 해석을 다 했고요. 그럼 이제 이 뒷부분을 해석을 해보죠. 이 두 번째 문장에는 지금 이 두 번째 문장도 문장이니까 결국에는 문장이니까 무엇이 어쨌다로 해석이 되겠죠. 압축이 될 텐데 다자로 끝나는 낱말은 지금 두 개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쨌다에 해당하는 낱말, 즉 서술어는 모습이 변하는 특징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모습이 변했다는 사실 가지고 헤드가 어쨌다라는 거는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어쨌다가 나왔으면 이 헬프 동사 헬프는 또 왜 쓰이느냐? 이 점을 좀 탐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어쨌다로 쓰는 동사는 보통은 뭐 우리가 먹는다. 그러면 누가 뭐를 먹는다. 이렇게
말을 하죠. 또 산다. 산다. 그러면 뭐 우리는 인간은 100년을 산다. 코끼리는 50년 삽니까? 거북이는 500년은 1000년을 산다. 그러면 이제 산다도 그냥 누가 산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이 동사들, 다로 끝나는 낱말들은 이렇게 어쨌다로 쓰기 위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누가 뭐를 먹는다, 누가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데 가끔은 말이죠. 나는 한 칸 띄고 쓸까요? 가끔은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하죠. 나는 먹기 위해서 산다. 이건 제 얘기입니다. 먹는 거 너무 좋죠. 일생 동안 한 번도 성공 못한 게 이 다이어트 같아요. 식단 관리. 식단 조절은 참 안 되죠. 세상에 먹고 싶은 음식은 너무 많고, 요즘은 이제 저는 잘 먹지도 못합니다만, 건강상. 나는 또 살기 위해서 먹는다. 살기 위해서 먹는다. 요즘은 약간 이런 식인 것 같기도 해요. 건강이 좀 안 좋아서.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산다와 먹는다가 어쨌다로 쓰이기는 쓰였는데, 이 앞에 지금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지금 먹는다, 산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썼는데요. 이게 이제 영어에서는 먹기 위해서라는 낱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장을 만약에 영어로 바꾼다 그러면은 이제 아직 이제 제대로 해서 이제 장문을 하기는 어려운 실력이니까요. 그냥 간단히 만드는 흉내만 내본다면, 나는은 결국은 이제 I란 단어를 써야 될 겁니다. 산다는 이제 live를 쓸 테고, 먹는다 같으면 이제 eat를 쓰겠죠. 그런데 이 먹기 위해서는, 영어에 먹기 위해서란 단어가 없어요. 영국 사람들은 애초에 먹기 위해서란 단어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먹기 위해서라는 이 낱말의 뿌리가 결국은 먹는다라는 동작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국 사람들은 동작을 표현하는 낱말이니까 동작은 다 동사로만 만들었습니다. 동작을 표현하려면 동사로만 만들면 되지, 동사 이외에 다른 단어를 만들 필요가 있겠냐. 그래서 먹기 위해서라는 낱말을 만들지 않고 그냥 eat라는 낱말만 만든 겁니다. 그리고 eat는 언제나 먹는다라는 표현만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먹는다, 뭐를 먹는다, 이렇게 문장을 이제 만들어 쓴 거죠. 그런데 언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는 산다라는 문장에다가 먹기 위해서라는 걸 넣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먹기 위해서라는 낱말은 만들어 놓은 게 없고 그냥 eat라는 낱말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다라는 낱말만 만든 거죠. 그러면 먹기 위해서를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냐 하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말의 경우에는 먹는다라는 동사에 이 다를 띄워버리고 그냥 이 뒷부분을 자꾸 바꾸죠. 그것을 이제 어미 변화라고 부르는데요. 먹고, 먹으니, 먹어서, 꼬리 부분이 바뀌죠. 먹기 위해서, 먹으려고, 먹다가, 먹이라는 뿌리, 근에다가, 뒤에 이제 어미를 마음대로 붙여서, 먹으니, 먹고, 먹어서, 먹으려고, 먹다가, 이렇게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말은 이제 표현이 상당히 풍부하고, 다양하죠. 자유롭고. 그런데 영어는 그런 식이 아닙니다. 영어는 그냥
it 하나 만들어 놨으면 여기다가 굳이 바꾼다면 ed를 붙이던가 아니면 뭐 ing를 붙이던가 이런 정도죠. 그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먹기 위해서란 표현이 없어요. 그냥 먹는다 또는 먹었다 아니면 뭐 먹는 중인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먹기 위해서란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로운 낱말을 만들까요? 그렇게 만들기로 하면은 먹으니도 만들어야 되고 먹으려다가도 만들어야 되고 먹어서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또 단어가 너무 많아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직 이제 동사를 그냥 동작만 표현하는 걸로 해놨다가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고안한 방법이 이제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인데요. 동작 앞에 to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help라는 동사 앞에 to를 붙여가지고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to하고 help를 붙이면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해석이 가능하기로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해석해서 사용하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 둘, 세 경우가 to help의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이제 우리가 골라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작 앞에 to를 붙이면 뭐뭐 하기가 한 가지가 있고요. 또 뭐뭐 하기 위한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고 또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to help는 거들기 위한, 거들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장의 경우에도 이 중에 하나로 골라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릴 때는 뭐 우리말의 경우에는 이제 먹으니 먹어서 먹으려고 먹으니까 뭐 먹다가 이렇게 막 마음대로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영어도 이제 결국 그렇게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고작 이렇게 세 개로만 바꾼다는 것이 이것이 충분할까? 부족하지 않을까? 그리고 왜 하필 세 개일까? 이런 이제 의문이 들 수 있죠.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동사가 다른 단어로 쓰인다면 이제 동사가 다른 단어로 바꿀 수 있는 단어가 동사는 일단 명사로 바꿀 수 있어야겠죠. 명사. 그 다음은 형용사. 그 다음은 부사.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문장이라는 것이 동사와 그 다음에 명사와 형용사와 부사만 있으면 문장이 만들어져요. 영어 문장이나 우리말 문장이나 뭐 세계 어느 나라 문장이나 아마 비슷할 겁니다.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 정도면 기본적인 가장 단순한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접속사를 넣어서 두 문장을 이렇게 합칠 때도 있고 또는 뭐 우리말의 경우에는 이제 조사라는 것도 있고 더 몇 가지가 들어가긴 하는데요. 영어 문장은 이제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하면 문장이 거의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종류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동사를 가지고 이렇게 명사, 형용사, 부사로 바꾸면은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뭐 하기 이 경우가 지금 명사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뭐뭐 하기 위한 이 경우가 형용사로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형용사는 형태를 부연 설명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 이제 사물을 부연 설명하는 낱말이라고 그랬잖아요. 형태를 가진다는 게 사물이니까. 사물이라는 것은 결국 명사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거들기 위하는 뒤에 붙일 수 있는 낱말이 거들기 위한 도구라든지 거들기 위한 노력이라든지 뭐 그런 거, 거들기 위한 시간, 전부 사물이 오잖아요. 명사가 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니은으로 끝나면 전부 형용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우는 부사가 되겠죠. 부사. 부사는 동작을 부연 설명할 때 이제 쓰려고 만든 낱말인데, 거들기 위해서가 항상 동사와 연결이 돼요. 거들기 위해서 간다. 거들기 위해서 모였다.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help를 이렇게 명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세 개로, 세 종류로만 바꾸면 문장을 만드는데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만들게 된 거죠. 이제 사실 이 to에다 동사를 붙인 것을 문법 용어로는 투부정사라고 부릅니다. to는 여기 to고요. 이제 이 help를 부정사라고 부른 거예요. 왜 부정사라고 불렀는지는 이제 다음번 기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투부정사라는 문법이고, 투부정사는 이렇게 동작을 갖다가 명사, 형용사, 부사로 바꿔 사용하는 문법이라서 문법책에서는 이제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아마 이런 용어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문법 용어가 막 잔뜩 나오니까 본격적으로 지금 뭐 영어 공부를 막 하고 엄청 심각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다 까먹어 버립시다. 다 잊어버리고요. 그냥 동작 앞에 to를 붙이면은 이제 말을 바꾸려고 하는 거다. 거들다라고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들기로 쓰거나 거들기 위한으로 쓰거나 거들기 위해서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세 종류로 쓰기 위해서 동작 앞에 to를 붙인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동작 앞에 to가 이렇게 딱 붙어서 있으면은 이 자체를 한 덩어리의 낱말로 봐야 된다. 그리고 해석은 이 셋 중에 하나로 골라서 하면 된다. 이 정도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조금 더 문법적으로 공부를 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이 투부정사라는 게 동사를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바꿔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법이다. 그래서 동사를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바꿔 쓰고 싶을 때에는 to를 붙여서 투부정사로 쓰면 된다. 뭐 이 정도 까지는 뭐 이해를 하시면 더 좋겠고요. 그러나 뭐 이제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명사니 형용사니 투부정사니 이런 거 몰라도 해석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럼 이제 원문을 한번 더 보죠. 지금 원문의 여기가 지금 had가 있고 help가 있지만 이 다가 결국은 to가 붙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가 한 덩어리인 거죠. 그래서 이미 help로 쓰인 게 아니라 to help로 쓰인 겁니다. 그리고 to help는 동사가 절대 아니죠. 이 자체가 한 덩어리가 돼서 얘는 이미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바뀐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다로 끝나는 낱말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뒷문장에서 다로 끝나는 낱말은 had 하나뿐인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은 결국 누가 뭔가를 가졌다 이런 뜻으로 압축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한 덩어리로 볼 수 있도록 제가 테두리로 이렇게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to help는 앞으로 이렇게 동작이 나오고 to가 나오면 자체를 한 낱말로 봐야 됩니다. 저는 이제 하나의 의미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to help는 지금 두 낱말로 되어 있지만 한 덩어리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헤드의 앞에 있는 낱말 중에서 누가 무엇이 가졌는지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여기까지 중에서 가지다, 가졌다의 주인공이 되려면은 결국은 생명체가 돼야겠죠. 뭔가를 이렇게 소유하려면 생명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가능한 것이 생명체는 여기 son밖에 없습니다. 아들, son은 이제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문장은 결국 아들이 가졌다. 그런 뜻이 되는데요. 이 앞에 있는 건 그럼 다 뭐냐? 그것은 이제 이 son을 조금 더 자세하게 부연 설명하는 낱말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상세하게 다시 봐보죠. 자, son은 이제 원래 아들 이런 뜻이죠. 아들 이런 뜻인데 여기도 이제 단어가 붙었습니다. 13-year-old 새 낱말이지만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줄을 쳐가지고 이렇게 줄로 세 단어를 묶어서 띄어쓰기를 없애버렸죠. 그러면 이렇게 전체가 한 낱말이 됩니다. 그래서 무려 세 단어이지만 한 단어로 취급하기 때문에 son의 앞에 이렇게 부연 설명하는 낱말로 배치가 될 수 있고요. 만약에 따로따로 띄어쓰기도 세 단어로 돼 있었다면은 뒤에다 써야지 앞에다가는 못 썼을 거예요. 자, 그러면 13년, 13이고 이게 년이죠. 그래서 13년 늙은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13살이 된 거죠. 그래서 13살짜리 아들인 셈이죠. 그리고 이제 his는 그의라는 뜻이죠. 그의. 그래서 his 13-year-old son은 그의 13살짜리 아들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원문을 보면요. 원문이 어디 있습니까? 이겁니까? 예. 그러면 그의 13살짜리 아들이 가졌다라는 뜻이 되죠. 그런데 이제 뭐를 가졌을까요? 뭐를 해당하는 낱말은 이 헤드의 뒤쪽에 배치되는 게 규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헤드의 바로 뒤에 to help가 한 덩어리죠. 한 묶음인데 이 자리가 무엇을 자리이기 때문에 얘를 무엇을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13살짜리 아들은 자전거를 가질 수도 있고 뭐 손목시계를 가질 수도 있죠. 또는 뭐 안경을 가질 수도 있고 여기에 이제 13살짜리 아들이 소유하는 사물이 와야 맞는데 사물은 명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명사로 해석해야 됩니다. to help를. 그러면은 결국은 아까 명사로 해석할 때는 뭐뭐 하기로 해석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들기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거들기. 또는 뭐 여러분이 해석한다고 그러면 이제 돕기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돕기. 그래서 그의 13살 된 아들이 13살짜리 아들이 돕기를 가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좀 우리말로는 살짝 어색한 건 있죠. 지금 가진다는 게 원래는 이제 사물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는 행동이 명사화 이제 된 돕기, 거들기를 가졌다 하니까 조금 어색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자연스럽게 의역하면은 돕는 행위를 가지는 거는 그 행동을 이제 해야 한다, 해야만 했다 이런 뜻이니까 had 그 다음에 to 플러스 동사 해서 had to 요렇게 묶어서 이제 수거로다가 사용하게 돼요. had to 플러스 동사 해서 이것을 해야만 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의역을 하면은 그의 13살짜리 아들은
도와야만 했다. 거들어야만 했다. 이렇게 의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끝에 있는 힘은 뭐냐? 거드는 그 대상이 있어야 하잖아요. 헬프가 또 의미 자체가 누구를 거들다니까 누구를 거드는지를 또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서 힘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뒷문장은 결국 그의 13살 된 아들이 그를 거들어야만 했다. 거들기를 가졌다니까 거들어야만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문장이 다 해석이 된 거죠. 이제 and는 이제 두 문장을 연결하기 위해서 그리고로 쓰인 거고요. 그럼 이제 전체 문장을 해석해 보면요. 그는 낡고 허물어져가는 이제 그 주택의 그 위태위태한 무너질 듯한 앞쪽 계단 위로 겨우겨우 간신히 걷는 동작을 할 여건이 되었다니까 거의 부정적으로 해석해야 되죠. 그래서 거의 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걸을 수가 없었고 그의 13살짜리 아들이 그를 거들어야만 부축을 해서 이제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야만 했다. 부축해야만 했다. 거들어야만 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체 문장을 해석했으니까요. 문장의 구조를 한 번 더 복습해 봅시다. 자, 이 문장은 두 문장이었죠. 이렇게 한 문장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한 문장이 되고 이 두 문장이 and로 연결이 되는 형태였죠. and로. 그래서 두 문장이 합쳐져서 한 문장이 되는 형태였고요. 이제 어디로 걸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위치랄까요? 방향이랄까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 부분이 부연 설명으로 추가가 됐죠. 그리고 간신히 걸었기 때문에 간신히 겨우겨우 부정적으로 걷는 동작에 대한 부연 설명을 위해서 하를리가 추가가 됐었죠. 그리고 아들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넣은 것이 이제 13살짜리 부연 설명이 들어갔죠. 이게 이제 한 단어니까 여러 단어로 돼 있지만은 줄로 연결이 돼서 한 단어가 됐으니까 son의 앞에 들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돕는 대상이 필요해서 힘이 이제 마지막으로 추가가 됐었죠. 두 문장이 이제 하나로 합쳐진 형태고 부연 설명이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된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장의 구조도 파악이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읽어보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왕이면 이제 영어 그대로 듣기 위해서 장면으로 이미지로 떠올리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He could hardly walk up the rickety front steps of the old tumble-down house, and his 13-year-old son had to help him. 드디어 네 번째 문장도 끝마쳤습니다. 오늘 좀 강의가 길었는데요. 끝까지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